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늘 네. 그 녹화로 이제 방송국 오는데 네. 좀 뿌여서 네.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옛날에는 황사라 그랬죠. 항상 네, 그 네. 몽골 고비 사막 쪽에서 이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모래바람이 모래나 흙먼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굴뚝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굴뚝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라든지 또 미세먼지들을 함께 쓸고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건너오면서 네. 대단히 공기가 안 좋은 네. 상황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네.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네. 고생하는데 네. 어쨌든 봄철 되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쪽 이제 고비 사막 이쪽에다가 나무 식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가서 현장에서. 그런데도 네. 이게 쉽게 해결은 안 되고 있고 네. 또 중국 정부가 이제 굴뚝 공장들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언젠가 그 네. 규제해서 이렇게 좀 셧다운 시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네. 게임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양회라고 해서 뭐 국회를 연다든지 네. 특별한 행사 때는 이제 셧다운을 시키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라오바이싱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의 국민들이 조금 어떤 경제 생활이 힘들어하니까 네. 그런 제한을 그냥 완벽하게 요새 네. 풀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면서 고스란히 유해 공기가 또 우리 한국으로 오는 덜 거네요. 좋은 이런 상황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 마스크를 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 봄에는 써야 되지만 네. 빨리 저 마스크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참 오늘 저희가 이제 환경 네. 이슈를 다뤄볼 예정인데, 지금 뭐 초반부터 네.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네, 깨닫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 이제 한 주간의 이슈 또 현안에 대해서 저희 지역민들께 네. 알려주는 시간인데 네.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추미애 장관 사퇴하고 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한동안 조용한 듯 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또 미묘한 갈등 관계에 들어선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네. 한명숙 총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해 이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그 무혐의 결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봐라라고 수사지휘를 했었고 네. 그 수사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검사장 고검장 해서 뭐 14명 정도가 회의를 한 다음에 원래 무혐의 처리한 게 맞는데요라고 이제 네. 법무부에 보고를 했더니 박범계 장관이 약간 언짢은 듯한 내용으로 그러면 네. 우리가 세게 좀 감찰을 해보겠다 지금 이래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서 지금 뭐 대검에서 그 결정 내린 부분을 그 감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과정을 감찰을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결정 내린 것은 이제 네. 무혐의로 확정이 됐으니까 번복할 수 없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 이제 그 과정을 감찰하겠다는 거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한명숙 총리 사건은 지금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사건인데 네. 그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가지고 네. 이게 최소한 그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대법관 14명이 다 확실하다. 네. 14명 전원이치로 지금 유죄 결정이 났었고 네. 네.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명은 받은 것 같다. 유죄다. 그다음에 6명의 대법관은 잘 모르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증거 불충분이나 뭐 하여간 무죄 의견을 냈었는데 어쨌든 다수 8명이 유죄 의견이어가지고 네. 도합 9억 원에 대해서 이제 불법 정치자금으로 네.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네. 형을 살해줬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전 총리가 이제 2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제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한만호 씨라고 네. 한명숙 총리 그 한씨들은 청주한 씨들이거든요. 보면 네. 같은 집안들인데 일가네요. 네. 이게 한만호 씨가 처음에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1심 법정에서는 아니다 나 돈 준 적 없다. 근데 그러면 검찰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네. 검사가 옆구리 찌르면서 협박을 해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네.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1심에서는 한명숙 총리에 대한 그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무죄. 났었는데 네.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한만호 씨가 1심에서 안 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네.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보다도 나머지 이제 물증이라든지 네. 한만호 씨 격리 직원, 격리 부장이라든지 또 격리 네. 수첩이라든지 또 수표 추적을 해보니까 네. 한명숙 씨 네. 여동생 통장에서 나왔다든지
또 한만호 씨 사업이 망하고 나서 한명숙 씨가 돈 2억 원을 급히 가지고 가서 돌려줬다든지 뭐 이런 네. 몇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유죄 판결을 했었는데 어쨌든 한만호 씨가 1심에서 돈을 안 줬다라고 이제 이 진술을 번복한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네. 당시 검찰에서 한만호 씨하고 교도소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야, 한만호가 왜 검찰에서는 줬다고 했다가 법정에 가서 왜 진술을 네. 뒤엎었대? 그 얘기, 그 상황을 니들이 좀 알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같은 음.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는데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검찰이 이 무리하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네. 보면 한명숙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를 했다. 네. 이런 혐의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네.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음, 그 한만호 씨에게 모해 위증 일을 교사를 했다. 한 혐의가 지금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일련의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사법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음. 상황인 걸로 지금 언론에 전해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네.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번 그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특별 감찰을 해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고. 뭐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가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국민들이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점이 사법 형사사법의 운영을 네. 자신들 편에만 유리하게 형사사법을 운영하려고 한다. 음. 이런 판단들이 지금 대부분의 주류적인 판단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자신들의 정파에 소속했던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구명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논란들이 있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집중 감찰은 할 것이고 사건은 네. 무혐의로 이제 확정이 됐고 네. 어차피 그게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명숙 씨에 대해서 본 사건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네. 없는 사건이에요. 네. 다른 증거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감찰 과정들이 또 다른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네. 보면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취지에서 검찰 내부에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셨다고 두 들었습니다. 번째가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이제 재보궐선거인데 네, 뜨겁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7일? 예,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표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 좀 우세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의원님? 우세 정도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서울은 대략 지금 야권 후보가 한 50% 남짓 네. 뭐 이러면 어쨌든 뭐 상당한 수치로 지금 격차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네.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좀 대단히 답답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높지 않으니까 네. 얼마만큼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까? 네. 네. 예,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네. 그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들 지지층을 얼마만큼 이제 네. 또 투표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공이 각각의 자기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만큼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고. 부산도 이제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라든지 뭐 네.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게 그렇게 약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보궐선거가 대체로 보면 큰 틀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어떤 기류가 조금 더 세 보이긴 하고 네. 여권 입장에서는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박영선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게 언론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낙연 대표의 명운이 같이 연계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분석이어서 네. 부산시장 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령 서울시장까지 두 개를 동시에 패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만큼 더 뛸 수 있을 것인지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주목되는 대목이어서 어쨌든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좀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선거에서 정말 멋진 후보, 또 준비된 후보, 또 정책 대결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매 선거 때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다 보니까 정쟁에 휘말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지금 이렇게 복병처럼 나타나고 순탄하게 선거가 치러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책은 지금 좀 너무 많이 묻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어떻게, 부산시를 어떻게, 또 이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메시지도 읽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근데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 이제 우리 모두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네. 각각 후보 뭐 홈페이지나 SNS만 들어가 봐도 네. 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면. 네. 근데 네.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보면. 그걸 좀 더 이제 검증하고 이슈화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실은 장에서 또 논의를 하고 이래야 되지 또 않습니까? 검증을 해보면 네. 의외로 뻥이 많아요 보면. 서울시장이 아, 그런가요?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요. 사업을 그냥 이렇게 네. 확 질러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니 공약 발표를 하면 네. 누군가가 방청객이나 뭐 네. 패널 그 석에서 뻥입니다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그게 그런 과정을 저희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대선 때도 보면 대선 공약도 의외로 후보들도 뻥이 많아요 보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게 후보들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행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뻥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공약집에 넣어놓으면 네.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뭔가 계획이라도 세우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최소한 실마리라도 될 수는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공약들 한번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경희 의원님 말씀처럼 좀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고요.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요. 코로나발 쓰레기 대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방안까지 꼼꼼하게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쓰레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계속 더 이렇게 증가하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늘어나면 왜 이것이 기후위기로 직결이 되는지 좀 그 관계도 네. 궁금하거든요. 네,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수질 오염이나 토양 오염, 대기 오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시민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네. 그 코 속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가고 또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해양 동물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개지거든요. 이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고 그럼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또 동물이 먹고 인간이 먹게 되면 우리도 아플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쓰레기가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용한 뒤에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이뤄집니다. 그것이 좀 과도한 생산이거나 일회용품이거나 이렇다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가 이 기후위기를 만드는 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레기 문제는 생산에서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네. 환경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저희 네. 방송에서 지난해 한번 2050년까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국을 지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제를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화석 연료를 좀 줄인다. 또 뭐 그 노후 경유차를 뭐 폐차를 한다. 네, 네. 이런 일련의 이제 방안들이 막 지금 실천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왜 쓰레기가 지금 우리 이제 기후 위기 탄소 중립국 가는데 장애물로 지금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면 네.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태워야 되잖아요. 아, 네. 소각. 소각. 예. 그러면 태우는데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죠. 네. 거기서 유해가스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연기에 네. 유해가스. 그다음에 네. 이 쓰레기의 대부분의 원천이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네. 이 플라스틱은 어디서 나와요? 석유에서 나와요. 아, 네. 석유 정제해가지고 이거 음, 납다 분해한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입고 있는 섬유, 인공섬유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석유의 자식들이에요, 보면. 아, 네, 네. 근데 그만큼 이거를 많이 낭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석유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뜻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네. 석유를 정제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화석 그만큼 연료를 또 쓴다는 거네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 보면. 네, 네. 그래서 이 폐기물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폐기물의 그 이전 단계인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과잉으로 만들어서 과잉으로 소비하는 그 과정 자체, 네. 그다음에 폐기물이 된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이제 쓰레기 진짜 그야말로 쓰레기 폐기물 나오면 묻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토양 오염도 시키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기후 그렇죠. 위기에 영향을 악영향을 여러 미치는 폐기물들이 또 모여 있으면 사실은 서울 그 상암동 하늘공원 같은 경우 그 안에 이제 폐기물이 매입돼 있는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심지어는 네. 그 메탄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도시 난방까지 할 정도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 메탄가스 역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뭐 소강, 내립 이게 이제 대기 오염, 토양 오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걸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렇죠. 나쁜 영향이 네. 예, 그 지구에 미친다. 이제 좀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팀장님 그 이 쓰레기 중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플라스틱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플라스틱 사용량이 얼마나 코로나 전후 이렇게 좀 대비해서 늘어났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통계청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98.2kg에 달한다고 하고요. 강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수치가 있는데요. 강주 시민이 1인이 1년 동안 사용한 일회용품이 비닐봉투가 414개, 종이컵이 503개라고 합니다. 혹시 그 정도 쓰시는 것 같으신가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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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시죠? 미식 중에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수치는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 후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더 많아졌느냐? 실제로 많아졌는데요. 2019년과 2020년 같은 시기에 강주 재활용품 발생량을 비교를 해보면 83.3톤에서 98.5톤으로 18.2%, 약 20%가 증가를 했고요. 20%. 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36.8%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달 음식이나 택배 이용으로 네, 이 일회용품이나 포장재 사용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또 잠시 카페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해제가 됐던 것처럼 위생 문제도 네. 염려가 되어서 일회용품 사용 해제가 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위생 안전 때문에 그 거의 일회용품을 쓰잖아요. 이게 접촉되거나 또 네. 전달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배달 음식 정말 많이 먹고 심각한데. 근데 의원님, 네.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플라스틱 포함해서 여러 쓰레기를 해외로 몰래 수출하다가 걸려서 국제망신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 유튜브 보면 네. 자랑스러운 한국에 대해서 국뽕 동영상이라고 하죠. 대단히 많이 와 있는데 설마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이게 수치도 숨겨져 있는 게 네.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 시원하게 뭘 하잖아요, 보면. 네. 음식 이렇게 화끈하죠. 한 상 그냥 떡하게 네. 차려가지고 네. 먹잖아요. 네. 유럽이나 여러분들 저 일본 같은 데 가봐요. 보면 음식 요만큼 놔두고 깨작깨작 네. 먹잖아요, 네. 보면. 또 추가 반찬에 요거 붙이고. 네. 그게 그 반찬 하나 뭐 시키면 돈 더 받잖아요, 보면. 네, 우리는 네. 아이 뭘 그래 인간 사는 세상에 인심도 없이. 화끈하게 다 줘. 네.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음식 쓰레기 1등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1인당 평균보다도 한 20%가 더 나와요. 와, 정말 놀라운 예, 사실인데. 유럽보다는 한 30-40%가 더 나와요. 중국 사람들 쓰는 거에서 한 2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도로 우리가 1인당 낭비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우리가 그만큼 지구적인 자원을 이렇게 안 아끼고 지구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의만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인당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많이 나오면 우리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처리를 못 해요. 아, 왜냐하면 서울 시내만 해도 지금 이 플라스틱 소각할 수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없어요. 네. 경기도 한 20몇 군데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소각난이에요, 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 처리 업자들이 이게 한국 사람은 또 머리가 좋잖아요, 보면. 네. 뭔가 이걸 해법을 찾아요. 네. 처리해 주겠다고 돈을 받아요. 톤당 얼마. 그래가지고 이걸 배에다 싣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쭉 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나라들이 가난할 때는 네. 이 쓰레기라도 수입을 해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처리를 하는 게 돈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필리핀이었는데 네. 필리핀에서도 최근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쓰레기산이 있는데 뒤져보니까 민다나오 섬에서 쓰레기산 뒤져보니까 전부 네. 한국산 쓰레기들이 한글 나오고 필리핀 정부에서 이게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어요. 네. 야, 니들 이거 뭐냐? 그랬더니 네. 우리나라 부끄럽잖아요. 네, 네, 네. 대한민국 같은데 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야 니들이 배 실어주면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게. 네.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다시 배 가져온 쓰레기가 네. 5,000톤이 넘어요. 그래서 아, 사실은 이게 밖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다시 네. 돌아온 거죠? 네, 돌아왔죠. 정말 국제적인 망신. 네. 팀장님께서는 참 이런 걸 보면 정말 더 바빠지셔야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심정이십니까? 이제 이게 필리핀으로 못 가니까 네. 이제 국내 쓰레기산이 또 생기기 시작했죠. 아, 국내. 네.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처리 비용을 받고 나서 네. 어떤 공장 부지나 산 네. 부지를 저렴하게 빌려놓고 네, 네. 거기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아, 야반 네. 도주 이런 아.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와, 그래서 실제로 정말 참- 경상북도 아마 의성인가요? 네. 의성에서 10몇만 톤 쓰레기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미국의 CNN 방송인가 어디에 그대로 보도가 나갔다는 것 같아요. 아, 해외 토픽. 한국에 이런 쓰레기산이 있다. 그래서 의성에서 부랴부랴 쓰레기 소각장 짓고. 근데 이쯤 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쓰레기 하면 이퀄라이즈 한국이라고 공식화되지 않을까 지금 막 그런 네, 좀 네, 걱정이 네. 이렇게 드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우리 정부 또 국민들 쓰레기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시키는 그런 대책으로 분리배출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의 방안인데 그 플라스틱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떤 제도이고 또 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원래는 이제 페트와 플라스틱을 구분해서 버리기도 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플라스틱이 한 번에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투명 페트를 따로 분리 배출하자.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플라스틱의 재질과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의류나 이불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파이버 솜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재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유색 페트병과 함께 배출하면은 이걸 또 분류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한 번 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없애고 투명 페트만 따로 배출을 해서 재활용을 좀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투명 페트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리배출이 그러면 정말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분리 배출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고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또다시 시작된 플라스틱 대란.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대상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발표했다.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주택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788개소가 해당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제도의 취지와 배출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이 걸렸지만 시행 3달이 지나도록 제도 정착은커녕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안내문이 무색할 따름이다. 주민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를 해야 돼. 거의 한 10% 불과해요. 분리수거 하신 분들은. 거의 여기 살아야 돼요. 문제는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결국 엉성한 분리배출의 뒤처리는 경비원들의 몫이 됐다. 광주 공동주택 30곳을 살펴본 결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곳은 단 4곳. 그러나 4곳마저도 경비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의 성패가 아파트 경비원 손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야말로 분리수거가 아니라 경비원들의 분리수고인 것이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채 회수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 광주 동구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 이곳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품을 분류하고 나머지는 소각과 매립 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1차 분류되어 재활용품만 있어야 할 이곳에는 온갖 쓰레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때문에 선별장에서 추가적으로 2차 분류 작업을 하는 데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 얼마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제작진이 직접 살펴봤다. 보시면 다 비닐이에요. 다. 아무것도 머리카락도 단 하나도 분리수거가 된 게 없습니다. 70% 정도는 지금 쓰레기라고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애들 기저귀, 짐승 죽은 시체까지, 사체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배달 용기는 물론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배출된 쓰레기들. 결국 쓰레기들이 섞이면서 잘 분리된 재활용품들까지 오염시켜 제대로 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한 최하 80% 이상은 지금 재활용률이 돼야 되는데 뒤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잡다하게 섞어져 있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첫 단추인 쓰레기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인지와 시민들의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자, 우선 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이제 의무화되고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지금 이제 좀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화면을 보니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네, 네. 안 되죠. 네. 근데 지금은 시행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정에서부터 이게 분리배출이 잘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네. 방법을 제가 조금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요. 페트병에 붙여 있는 이 라벨, 비닐 라벨이 있는 네. 경우에는 그걸 꼭 떼어주시고 부피를 줄인 후에 그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
페트병과 뚜껑이 다른 재질이라고 해서 이걸 분류하고 이 플라스틱 고리까지 다 끊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페트 처리 업체에 가면은 이게 잘게 부서져서 비중으로 선별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뚜껑끼리 모여서 오히려 더 잘 네. 재활용이 되는데 뚜껑을 따로 버리게 되면 이 작은 잔재물은 아까 그 VCR에서 보셨듯이 잔재물로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비우고 이게 구기고 뚜껑을 닫는다. 네. 그리고 부피를 줄이는 이유는 부피가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압축하는 과정에서 뚜껑이 튀어서 작업자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부피를 꼭 줄여주시고 버려주시면 좋다.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이거 지금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들으시고 지키셔야지 지금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지키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은 이제 가정에서 뭐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배출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봤더니 이게 그 선별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별장에서 작업도 참 수고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선별장을 지금 뭐 정부에서 운영을 하나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광주의 경우에 재활용 쓰레기가 그 자치구 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서요. 아, 네. 5개 구별로 재활용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는 직영으로 되기도 하고 네. 또 이 그 위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구마다 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 환경연합이 5개 선별장을 다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절반 이상이 다시 쓰레기로 버려진다. 근데 이 이유가 크게 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수거할 때의 문제. 그러니까 수거할 때부터 여러 재질이 혼합돼서 버려지거나 이물질이 네. 너무 많거나 그래서 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과 인력의 한계. 그러니까 이 시설이나 인력 같은 게 지금 현재는 이 재활용 업체가 수익선을 가지고 사적인 영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는 공공에서 하지만 이걸 가지고 수입을 내고 직원들의 월급을 내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 처리가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버리는 것이 비용이 더 싸니까 인건비가 더 안 드니까 네, 이렇게 네. 버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공공의 영역에서 좀 처리를 하도록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선별장에서 이 작업을 이게 잘 해야지 어찌됐건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의 지금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고 또 나머지도 이것도 뭔가 또 재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민간에게 그냥 위탁식으로 이렇게 위임을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니? 그거를 이제 직영으로 해도 되는데 직영으로 네. 하면 결국 이제 공무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공무원들을 우리가 언제 얼마만큼이나 공무원을 늘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인구 변화라든지 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아주 뭐랄까 이 처리 방식이라든지 처리 효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급격한 변화를 거칠 수도 있거든요. 네, 기술이 네. 발달해서. 그러면 공무원으로 가령 이 당장에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뭐 동부에서 한 300명이 필요해서 300명을 직고용을 했다. 공무원 그러면 공무원 300명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이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게 된다면 이 공무원들은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 채용했기 그래서 때문에. 공무원 연금까지 계속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탁을 주는 건데 또 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서는 또 일정 정도 영리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또 조금 뭔가 하자가 생기고 이래서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위탁을 주는 것은 주는 대로 업체들과 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면서 일을 네.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도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도 어느 정도 최소 직영은 하고 있거든요. 보면 네, 이제 네. 직접 고용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적정하게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아마 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팀장님,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도 이 구분을 저희가 좀 잘 해야 된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구분법도 뭐 별도로 있나요? 좀 알려주실 만한 팁이 있으신지. 네. 이제 올바른 분리 배출 위해서는 그 비행 분석이라는 4글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비행 분석. 네, 비행하는 걸 분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다. 그래서 비운다고요. 또 이제 이물질은 헹궈준다. 그래서 행이 있고요. 또 이 물건의 안에 있는 다른 재질들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경우에는 비닐 그 라벨을 뜯어야겠죠. 네. 이렇게 분류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거는 재질별로 섞이지 않게 한다. 네,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은 대부분의 재질이 이제 재활용되는 재질은 되고, 이 재활용 분리수거 마크가 있어요. 분리배출 마크. 그걸 네. 확인해 주시고 버려주시면 되고, 또 사실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세부적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서 네, 이게 다 달라요. 너무 어렵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은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네. 있어요? 네, 그 어플에 검색해 보시면은 애매한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네.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찌됐건 쓰레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코로나 말 쓰레기 대란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탈플라스틱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폐기물 조각에 목이 졸린 채 살아가는 북극 여우의 모습이 포착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 러시아 사진작가의 카메라에 찍힌 이 사진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이에 많은 나라가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은 바람이 불고 있다. 먼저 지난 1월 환경부에서는 탈플라스틱을 위한 고고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 가지와 지켜야 할 행동 한 가지를 다짐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의 대국민 캠페인이다. 환경부 장관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며 현재까지 훈훈한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청장이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요즘 환경오염으로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남극, 북극 할 것 없고, 또 뭐 거북이라든지 고래, 낙타, 뭐 육상동물, 해상동물 할 필요 없이, 가릴 것 없이 지금 전부 사체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걸 실천을 해보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일환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청에서는 2022년까지 관내 쓰레기 발생 총량의 1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화장실 내 일회용 타월을 없애고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회용품에 탈출하는 일탈데이를 만드는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 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분리배출함 508개를 제작하여 자치구에 배부하였습니다. 시민 홍보를 위해 의무대상 공동주택 789단지에 현수막을 개첨하고 홍보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부하여 시행 시기와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분리배출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시책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자원순환 해설가 제도는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활동이다. 또한 재활용 운동에 동참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인 회수기기 로봇도 등장했다. 자판기 형태의 로봇에 캔이나 페트병을 투입하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쓰레기 이미지를 분석해 자원의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다.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걸까? 제작진이 직접 참여해봤다. 사실 이게 제가 집에서 직접 오늘 한번 해보려고 예, 쓰던 걸 제가 지금 챙겨왔거든요. 아, 제가 먹는 그러셨어요? 생수병을 이 어떻게 하면 예. 될까요? 지금 이 순환자원 회수 로봇은요, 네. 투명한 페트병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뚜껑과 라벨을 제거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순수한 자원을 흡수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손쉽게 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 넣어보시고. 뚜껑도 빼요? 맞아요. 라벨 뜯고, 뚜껑 떼고. 예, 네. 뚜껑도 다른 재질입니다. 이거는 폴리에틸렌, 이거는 폴리에틸렌 테라포탈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재질이 들어있어요. 아, 이 서로가 예, 맞아요. 이 링은 그대로 넣으시면 안에 압착기가 압착을 해가지고 링을 제거를 시켜줘요. 그래서 따로 분류 배출이 됩니다. 아, 근데 뚜껑까지는 아직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뚜껑은 압착이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오히려 떼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럼 링은 어쨌든 예, 링은 네. 저희가 따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요. 예, 뚜껑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예. 그리고 자원을 가만히 발뒤에다 얹어놔보세요. 이렇게? 예, 얹어놔주시면 돼요. 안에 놔보세요. 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이게 페트인지 캔인지 구분해가지고요. 페트가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하루에 200개씩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캔을 하나 넣어보시겠어요? 캔? 예. 캔도 하나 넣어볼게요. 캔을 넣으시면은 인공지능이 캔이다 해가지고 인식을 하고 캔이 10포인트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은 실제 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다던데? 맞습니다. 그게 뭐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희 슈퍼빈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요, 그곳에 계좌번호와 방금 넣으신 전화번호가 전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시면은 현금으로 2,000원 이상이 되면은 현금으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예, 맞아요. 제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맞아요. 와우. 약간 환경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무인 회수기기 로봇은 광주 전남에 21대 설치돼 있으며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자체적인 공정을 통해 새로운 재생 원료로 탄생하고 있다. 우리 저 피디님 청바지 입고 계시는데 그 청바지 그 중 22%가 고개 들어갑니다. 거기에 굉장히 고급 재질입니다. 이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 페트병을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한번 순환을 시켜보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게 된 거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처음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당시에 한 달 평균 5,000개가 이렇게 수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15,000개로 이렇게 껑충 이 3배 정도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산수동 거기하고 그다음에 푸른길 이 일대로 지금 확대 설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저는 지금 보면서 특히 그 무인 해수기 저희 PD님께서 직접 가서 지금 이제 몸소 체험을 하셨거든요.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포인트를 또 지급을 해준다니까 네. 재미도 있어 보여요. 네. 예. 참,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 또 쓰레기를 또 자원순환하는 이런 활발한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네. 아마 무등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 저 기계 보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지금 무슨 고고 챌린지라는 걸 또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엇인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요.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고고해서 내가 할 것, 하지 않을 것을 정해놓고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뭔가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네. 또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광주의 송정시장 앞에 보면은 그 작년에 제1호 제로 웨이스트 샵이 오픈이 됐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샵. 네. 제로 웨이스트.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웨이스트. 만들지 않는
가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간 지금 네. 그 영어 공부했던 것을 지금 들으면서 웨이스트가 그러니까 뭐 낭비, 쓰레기 네.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로,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다는 그런 운동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천연 수세미랄지 아니면 대나무 칫솔이랄지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세제를 살 때, 샴푸를 살 때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것들을 사잖아요. 이런 것을 다회용기에 가져가면은 이거를 받으셔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 좀 재밌는 문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용기 내 캠페인. 네. 네, 이게 다회용기를 가지고 식당에 가져가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용기를 내서 용기를 가져가자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빨대 이제는 뺄 때. 빨대 사실 성인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빨대는 이제 뺄 때다. 이런 문구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서 또 확산이 되는 좀 좋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광주에서도 저희 광주환경운동연합이 2017년부터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단을 여러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광산구와 함께해서 100명의 시민들과 2달 동안 일회용품 안 쓰기 도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동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이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제로 웨이스트 샵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한번 네. 가보죠. 뭐. 네. 네. 거기에 어떤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네. 근데 그런 샵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1호긴 하지만 그 광주의 곳곳에서 이런 곳들이 생겨나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더 나아간다면은 좀 친환경 먹거리, 뭐 생협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 그리고 또 자원순환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공간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맹 상점, 네. 그리고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문화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쓰레기 위기에 우리 이제 인식 전환을 하고 또 이제 동참하는 그런 그 시민들의 참여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회 문화인 것 같거든요. 네, 알맹 상점은 이제 마찬가지로 제로 웨이스트 샵이고요. 알맹이만 판다는 가게입니다. 네, 포장재를 팔지 않고 알맹이만 팔겠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보통 그 재활용을 한 단계 업한다라고 해서 업사이클링이 보통 재활용이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죠. 이제 재질을 가지고 이걸 녹여서 처리를 해서 다시 뭔가를 만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가지고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조금 뭐 리폼을 하거나 이제 좀 예술적인 감각을 덧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뭐 여러 예술가 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서 뭐 버려진 뭐 청바지를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꼬매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 전시를 하는 효과는 시민들이 이걸 보시고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업사이클링 센터라고 해서 시민들이 견학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주에서도 그걸 이제 추진 계획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사이클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투명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청바지를 만드는 그런 게 지금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재활용이고요. 그건 재활용. 네, 이제 업사이클링은 있는 재질을 가지고 내가 뚝딱뚝딱해서 뭔가를 만드는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좀 뭐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아파트 같은데 의류 수거함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 의류 수거함들 이제 수거해가지고 후진국으로 이제 많이 기부가 되는데, 사실 그런 의류 수거해가지고 조금 이쁘게 더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그냥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병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뭘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받침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뭐 쓰고 있던 것들 사실 이제 내 입장에서는 중고고 뭔가 새 제품으로 이제 바꾼다 하는데 사실은 더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좀 더 좀 이쁘게 예술적인 거라든지 뭔가 좀 가치가 느껴질 수 있도록 살짝
이제 업을 해줘가지고 네. 누군가 손에서 다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자, 이제 오늘 그 쓰레기 대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원 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의원님,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과 그리고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일단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면 네. 지금 이제 2021년이잖아요. 네. 10년, 2030년까지 2030년에 비닐봉투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아, 네.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슈퍼에서 거기 뭐 맥주 사오든 아니요, 뭐 과자 저는 사오든. 에코백이 많고 있으시군요. 좋아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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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몇 개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비닐봉투 사용 네. 금지하겠다. 2030년까지. 네. 네. 그다음에 당장 한 5년, 2025년부터는 지금 현재의 폐플라스틱보다도 한 20% 정도를 감축하겠다. 구체적인 플라스틱 총량을.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이 기간까지는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이제 좀 잘 지켜져야지 플라스틱이 줄어들고 쓰레기가 당연히 같이 줄어들고 기후 위기를 저희가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겠죠.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가 지금 눈에 띄는 게 그 탄소 중립 목표를 정부는 2050년으로 지금 뒀는데 광주시는 5년을 앞당긴 2045년을 목표로 하고 지금 일련의 정책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네. 이제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확충하고 그 여러 번 이야기됐었던 수거 선별 처리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은 문전수거라고 해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거점 수거화하겠다.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원룸이나 주택가나 이런 데에서 불법 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아파트 집화장처럼 뭔가를 만들면 좀 관리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관리되는 인력이 없으면 사실 또 쓰레기 자랑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광주의 수돗물을 가지고 바로 음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생수병들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나 뭐 행사 때 사용하는 그 빈여울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닐 라벨을 다 없앴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금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빈여울수는 이제 광주광역시 이제 병의 수돗물의 그 브랜드 상표명인데요. 저희가 2007년 9월부터 350ml와 이제 1.8L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라벨이 부착된 그 제품을 이렇게 각각 생산해서 매년 70만 병씩 생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저희 그 광주광역시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350ml는 생산을 중단하고 1.8L만 저희가 이제 비상급수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월부터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무속 투명한 그 병수돗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공공부문이 설선수범에서 나서겠다는 그 취지에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광주가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 이 플라스틱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광주는 지금 현재 전량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매립장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발표를 했죠.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겠다. 쓰레기의 직매립. 그러니까 쓰레기를 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들을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할 텐데 그럼 다시 그 상무 소각장이 나갔는데 다시 이 소각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런 처리 시설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처리 시설을 만들면서 당연히 주민들의 이제 그 반대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쓰레기를 애초에 원천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좀 확실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는 좀 약간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문제나 그리고 작년에 이제 광산구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역 축제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을 좀 대여할 수 있는 사업. 왜냐하면 축제를 할 때마다 이 많은 컵들을 살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 여기저기서 이제 대여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공공에서 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광주가 최초인 거 알고 계세요? 네. 그 1998년에 비닐봉투가 유상으로 이제 판매되는 게 법적으로 되기도 전에 광주의 지역의 이제 유통업체와 저희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보증금제 50원을 내고 이걸 가져가고 돌려주면은 그 50원을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좋은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비닐봉투가 유상 판매로 변하고 지금은 판매되지 않고 이렇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전국의 사항을 지역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게 팀장님 계신 광주 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가 손을 잡고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 이제 전국 지금 모델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이행이 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 네. 광주시 친환경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이게 시민단체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오늘 듣고 참 그 새로 아는 소식 또 놀라운 이야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 교육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저희 지역 상황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환경 교육이 지금 일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팀장님. 네,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년 시절 학교에서부터 이게 환경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환경 교육이 과목으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되었고 대부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원투로 나누어져서 과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분리배출이나 특히 이런 것들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생각보다 성인분들도 왜 이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는지, 왜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안 돼 있으신 거죠. 인식이 지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좀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대상별로도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 게 원룸이나 주택가의 불법 투기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 건물주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 지역에 막 사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이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는 교육들도 좀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대안 주셨는데 이게 좀 채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원님, 의원님께도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교과서 자문단의 한 교사 선생님께서 북극곰 사진 좀 교과서에 이제 그만 실어라. 이게 지금 어느 때 일인데 지금 북극곰이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진 한 장에 그냥 느낌이 확 오잖아요, 보면. 이제 그래서 전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정이고 실제로 저는 1965년생인데 대단히 많이 변했어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한겨울에 시베리아 그 북풍 한사리를 내려서 보통 겨울에 영하 몇 도, 10여 도, 영하 10몇 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겨울에도 뭐 보통 영상 뭐 1, 2도, 2, 3도 뭐 이 정도 상황들이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정말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따뜻한 아열대 농작물들이 벌써 해남이라든지 이쪽 남쪽에 우리 강진 여기까지 다 지금 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열대 과일을 저희가 여기에서 생산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살고 보면 생활 속에서 그냥 곳곳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주변에 그냥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변화들인데 큰 틀에서 보면
북극에 이게 빙하들 다 녹아가지고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cm씩 해수면이 이게 침수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면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질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한민국도 그 과정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말이 반도지 지금 섬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포나 네. 지금 군산 이런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년 후부터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고 어민들도 지금 양식하는 것도 지금 다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굳이 무슨 먼 일이 아니고 내 현장의 삶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플라스틱 쓰고 시원하게 에너지 낭비하면 외국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네. 네. 지구 온난화 관련된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기후변화 협약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비싼 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생활을 영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어서 조금씩 아끼고 우리도 환경 친화적인 거기에 좀 적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자, 오늘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쭉 다뤄봤는데 끝으로 저희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운동의 시작은 거절에서부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물질의 풍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거절할 용기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을 남겨주는 그런 분들이 시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다들 조금씩 아껴서 전략해서 살아야 되고요. 물도 좀 적게 먹으시고. 네. 왜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기도 육식 많이 하면 그것도 지구 온난화에 대단히 안 좋은 간접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다들 좀 아끼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지구를 장기적으로 좀 지키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온난화 그리고 이상기후, 코로나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와 맞닿아 있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기후 위기를 막는 첫걸음 바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이 활용되는 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광주 환경운동연합의 정은정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